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저번 시간에서는 다양 신시림맥, 특히 비틀린 신시림맥 관련된 내용들을 쭉 말씀드렸었는데, 비틀린 신장의 빈맥의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죠. 적혈염 혈증이라든지, 저마그네슘 혈증이라든지, 혹은 심근의 허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드렸고, 그 약물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이라든지 혹은 카디오 버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쇼크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쇼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명해드렸다시피 이 심혈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심장, 혈관, 혈액, 이 세 가지 중에 무엇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 쇼크가 되면서 저혈압이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게 되면 쇼크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혈압을 구성하고 있는, 혈압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서는 신군의 심장의 수축력이라든지 심장 박동수라든지 말초혈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쇼크 환자를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치료를 해야 될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쇼크 환자를 치료할 때는 각각의 혈액역학적인 요소를 평가하면서 쇼크를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순환 혈액량, 심박수랑 심수축력, 말초혈관 저항을 각각 판단한 뒤에 2차적으로 각 인자의 상호 연관 관계를 환자 임상 양상에 따라서 파악하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 우선 이제 심박수랑 말초혈관 저항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람의 환자가 쇼크가 발생했어요. 일반적으로 쇼크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의 심박동수는 이 분당 순환량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빨라지기 나름인데, 신경성 쇼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심박동수의 그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심박동수는 거의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말초혈관 저항은 엄청나게 감소되게 되죠. 그래서 이 손상당한 신경 손상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말초혈관의 저항이 감소됨에 따라서 차고 축축한 피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건조한 피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홍빛, 이 홍반, 혈액이 많이 저류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분홍색 빛을, 불그스름한 빛을 띠는 피부색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초혈관 저항과 이 심박수가 원래는 상호 보완 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물론 다 상호 보완적이긴 합니다. 심박수는 또 마찬가지고, 순환 혈액량도 마찬가지로 다 상호 보완적이긴 한데, 환자의 쇼크 원인에 따라서 이 보완적인 내용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신경성 쇼크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경성 쇼크가 아니라 저체액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분당 순환량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말초혈관 저항이 높아집니다. 말초혈관 저항이 높아지니까 피부나 근육 등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혈액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조직으로의 관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피부 같은 걸 만져보게 되면 이제 차고 축축한 피부가 만져지는 겁니다. 이제 혈관이 다 수축했으니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신경손상 당한 아랫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쇼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혈관을 수축하게 되는 말초혈관 저항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높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지금은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바소딜라테이션이 된 거죠. 혈관 이완이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말초혈관 저항이 엄청나게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 이제 저혈압이 생기는 건데, 이때 이 심박동수도 원래 증가해야 되죠. 저혈압으로 인해서. 근데 심박동수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이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정상 수치에
가까운 범위 안에서 뛰게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뭐 심초음파부터 이러한 도자, 여러 가지 진단적 검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써져 있는 거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환자의 정확한 뭐 쇼크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혈액학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임상 양상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혈액학적 상태는 뭘 보면 돼요? 앞서 얘기했던 심박동, 수랑 BP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SpO2 같은 이런 간접적인 지표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게 뭐 좋은 지표는 아니지만 그 외적으로 뭐 EtCO2 같은 것들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가적인 지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혈액적인 상태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부분들이 있는데, 심근경색 환자에서 최근 병에서 명백한 손실이 없다면 환자에게 순환 혈액량은 문제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급성 하극 심근경색이나 우심실 경색 환자에서 저혈압이 발생했다면 환자의 수련량이 정상이라도 자심실 충만함이 감소하여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량의 수혈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 이거는 이제 여러분 항상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역으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순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폐를 통해서 폐정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심실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우심실 경색이 있다면 우심실의 수축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폐동맥과 폐와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심실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원래 100이 들어왔다고 치면 자심실에 100이 들어왔다고 치면은 이제 80이나 70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비율로 따지게 되면. 그러면 이 양 자체가 적으니까 앞서 얘기했던 스탈린 버티기에서 수축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순환량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순환량은 정상이긴 하지만 저혈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혈압을 해소하기 시켜주기 위해 뭘 넣는다? 수액을 투여한다. 실질적으로 저혈량증은 아닙니다. 볼륨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얘는 지금 현재 순환량에 문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심실에서 발출하는 양이 적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심실에 들어온 양도 적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저혈압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다량의 수액 투여가 필요하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자심실 충만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심실에서 내뿜는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심실에서 내뿜는 게 적으니까 자심실 들어오는 혈액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자, 순환 혈액량 감소에 따른 쇼크 치료를 보실 건데, 쇼크 및 급성 폐부종의 치료 과정이라는 것이 있죠. 순환 혈액량의 감소에 의한 쇼크 치료라고 해서 있는데, 요걸 잠깐 살펴봅시다. 환자에서 쇼크나 급성 폐부종이 발생되었다면 1차적인 ABC 평가를 해서 1차 평가를 하면서 환자의 지금 즉각적으로 처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점들을 확인 및 처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제 원인 평가와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3개가 있어요. 3개. 첫 번째는 체인량의 감소, 혈액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장 수축력의 감소, 그 다음에 심박동수의 변화. 이거는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혈관이라고 해서 이제 곰포스 프로텍트 시약이라든지 누럴지식 시약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없긴 합니다. 우선 체인량의 감소 같은 경우에는 체인량 교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90
이렇게 혈압이 있는데, 자, 체액량 교정하면서 90mm HG 이상으로 높여라. 체액량을 교정하려면요. 이건 뭐 볼륨 투여하는 건가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수액 투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볼륨이 부족하니까. 그 외에 노르에피린이나 혹은 도파민 투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혈관을 수축을 해서 말초혈관 증가를 통해 이제 혈압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근 수축률 감소가 있는데, 자, 수축기 혈압을 확인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폐부종입니다. 폐부종이 없으면 수액을 투여하게 되는 거고, 폐부종이 없으면요. 그래서 이 양을 볼륨을 증가시키면 자심실의 충만함이 높아지게 되면서 심장의 수축률도 증가하겠죠. 이거 뭐라고 했죠? 스타일링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심실 충만함이 증가함에 따라서 심근의 수축률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볼륨, 폐부종 자체가 없으면 수액을 시도할 겁니다. 근데 폐부종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폐부종이 있다면요, 취업 반응이 좀 달라지겠죠. 왜냐? 수액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폐부종이 있는 상태에서 다량의 수액을 투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폐부종이 악화되겠죠.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이제 환자 물로 죽인다, 이렇게 물에 익사시킬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폐부종일 때 다량의 수액 투여는 말 그대로 익사 환자처럼, 물론 익사 환자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물이 빠진 것처럼, 폐에 물이 적시는 것처럼, 폐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폐부종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없으면 수액 투여를 해야 된다는 점. 도보타민 같은 경우도 이제 혈관을 수축하는 암문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섬액하고 빈맥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타겟은 110mm HG 이상으로서 혈압을 유지해주는 것이 이제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폐부종이 있다면 나이트로글리세린이나 혹은 도보타민을 투여해 주시면 좋겠다. 고혈압이 있다면 나이트로글리세린이나 리포프레시드 투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누제인 것도 있죠. 여기에 이누제도 있고요. 도보타민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트로글리세린보다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한 단어이긴 하겠네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을 보시게 될 건데요. 체액량 감소든 심근의 수축량이 감소든 심박동수의 변화가 있던 환자들 간에 모두 다 이런 약물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폐부종과 심장성 쇼크가 일어난다면 관성동맥 붕괴라든지 대동맥 풍선 펌프라든지 체순환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원인에 따라서 물론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지겠죠. 어떤 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환자가 지금 악화되거나 혹은 지금 상태가 지속하게 된다면 이러한 관성동맥 중지라든지 대동맥 풍선 펌프라든지 체순환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혈관 확장이나 실질적인 혈액의 손실이거나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인과 상관없이 순환 혈액량 감소에 의한 처치는 순환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걸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량실에 있는 경우에는 수혈을 하고, 체소시 있는 경우는 수액 투여한다.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초혈 과정의 감소가 매우 심한 환자, 이거 대부분 이제 폐혈성 분포성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폐혈성 쇼크라든지 아니면 신경성 쇼크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 지속적으로 이 말초혈관이 이완된 상태에서는 체액이 제3의 공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순환 혈액
혈액량 자체도 이제 나중에는 장시간 후에는 감소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만한 내용일 것 같고요. 자, 순환 혈액량이 감소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볼륨을 증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혈관 수치 문제가 되는 환자는 혈관 수치를 바스프레셔라고 써져 있죠. 바스프레셔를 사용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혈관 수치제, 순환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혈관 수치제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심장의 부하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고, 그리고 혈류의 조직으로의 관리량을 감소시키게 되고, 그리고 혈액적 지구 변화를 가져와서 환자 치료에 혼동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실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관 저항의 감소 슈퍼 환자에서 혈관 수치를 치료할 때도 혈관 저항의 감소에 따라 가져온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혈관 수치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혈관 수축제마다 작용되는 기질이 조금 다르잖아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혈관을 수축한다, 결과론적으로 모든 약제들이 다 혈관을 수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긴 하지만요, 작용하는 기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물을 선택할 때, 혈관 수축제 약물을 선택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고심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박수 변화에 의한 쇼크가 나오는데요. 기존에 이제 얘기했던 서맥과 빈맥, 느린맥과 빠른맥이 되겠죠. 느린맥과 빠른맥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다 프로토콜을 통해서,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다 알고리즘과 관련돼서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예를 드는 것만 조금 봅시다. 혈압이 낮은 환자에서 서맥이 동반되어 있으면 혈관 수축제를 사용하기 전에 심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치료가 우선시된다라는 점. 그리고 심박수 변화와 다른 혈액적 인자의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면 심박수의 치료와 함께 다른 인자에 교정할 수 있는 치료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점. 이게 뭔 말이냐면 참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으면 그냥 원인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혈액적인 문제가 생긴 것들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이야기하게 되면 혈압이 낮은 서맥 환자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심박동수 때문에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서맥부터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혈관 수축제 같은 것들을 투여하면 되겠죠. 참 쉬워요. 반대로 빈맥이라면 너무 빨리 수축하면서 자신실의 기능 저하가 있다면 이 빈맥을 정상으로 내려주기 위해서 심박동수를 저하시킬 수 있는 베타블로커처럼 이런 것들을 조금 투여를 해보고, 약물을 투여를 해보고, 혈압이 어느 정도 괜찮아진다면 그 다음 거 말초 혈관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을 투여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심장학뿐만 아니라 내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인이 발생했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원인을 교정시켜주면 발생시킨 증상을 당연히 제거할 수 있겠죠.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발생시키는 근원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환자의 잘못된 상황을 되돌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전에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빈맥과 서맥 관련된 내용들은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는 너무 많은 내용을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서 쇼크의 원인에 따라서 혈관 수축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약물을 쓰는지 한번 봅시다. 폐혈증일 때는 도파민이나 노르펜이나 페릴리프린이나 바소페신 같은 것들, 척수 손상일 경우에 이게 신경성 쇼크가 되겠죠. 분포성 쇼크 중에 이 두 가지가 분포성 쇼크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분포성 쇼크가 되죠. 분포성, 이 두가 폐혈증과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경성 쇼크가, 이 신경성 쇼크 같은 경우에서는 도파민과 페릴리프린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쓴다는 거. 대부분 이제 도파민을 많이 쓰게 되죠.
자, 베타도감 신경 차단제 중독일 경우에는 에피네프린, 도파민, 아트로핀부터 해가지고 글루카곤, 이스프로테롤까지 이건 베타 신경 도감 신경 차단제이기 때문에 심박동수를 같이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들 있잖아요, 그죠? 같이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도 이제 넣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성 쇼크,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솔직히 요거까지 포함시켜주게 되면 분포수 쇼크는 완성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분포수 쇼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경우도 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이나 혹은 페닐프린 정도가 사용된다. 그 다음에 알파 교환 신경 차단제 같은 경우는 베타하고 알파를 여러분들이 각각 수용체의 역할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파 교환 신경 차단제 종류의 경우에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사용된다라는 점.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알파, 베타 모두 다 작용되는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베타에도 쓰이고 알파에도 쓰인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뭐 뒤쪽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니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약물 신경지가 아니고 이 심장학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약물들에 따라서 언급이 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심근 수축량의 감소에 의한 쇼크를 볼 건데 신장성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심근 수축량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혈액이 100%로 다 들어오더라도 이 짜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50%만 나오고 50%는 계속 심장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100%의 혈액량을 원하는데 50%만 나와 있으니까 부적절한 관리가 생기겠죠. 이게 뭐라 그랬죠? 부적절한 관리는 쇼크다. 이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그렇게 이해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적절한 부적절한 관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심근수축량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도 쇼크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신장에 의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신장성 쇼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 폐부종이 발생한다. 자심실에 문제가 있으면 폐부종이 발생하고요. 오심실에 문제가 있으면 전신의 순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역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신실이 제대로 뿜어내지 못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00을 뿜어내야 되는데 50만 뿜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50이 심실 내에, 자신실 내에 차고 있겠죠? 근데 다시 우심실이 짜게 되면 우심실에서 폐동맥, 폐전맥을 통해서 자신방이랑 자신실을 또 다시 100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자신실 짜야 되는데 이때도 50밖에 안 보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남아있던 50이랑 지금 추가된 50이랑 100이 찬 거죠. 그 100이 그러면 계속 이 자신실에 머물 공간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역으로 자신방에 혈액이 차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이게 점점 더 많아져서 폐전맥, 폐에 차게 된다. 그럼 폐에 차면 폐혈액에 혈액이 저류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폐에 있던 순환이 되지 않고 계속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혈관을 통해 허파가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모세혈관과 여러가지 모세혈관 등을 통해서 혈구 외에 혈장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혈관들에서 혈장이 빠져나간다? 그럼 물이 찬다? 혈장이라는 건 대부분 물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찬다? 그럼 이거 뭐라 그러나? 폐부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폐부종의 발생 관련돼서는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실 부전으로 인해서 폐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관리량 감소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이제 부적절한 관리는 쇼크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이야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폐부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호흡, 당연히 폐에 물이 찼기 때문에 호흡과 호흡곤란, 청색증, 분홍색 가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혈액이 폐포 안에 차여져 있기 때문에 이 혈액이 섞인 거품 같은 것도 입 근처에서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맥 팽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혈액이 저류되어져 있다 보니까 역으로 또 이제 오심실도 심방에 영향을 줘가지고 목적맥으로 들어오는 이 혈액이 저류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폐에 물이 찼으니까 물숫자 써서 물숫자 이거는 이제 그 방울을 얘기하는 그 한 문자거든요.
포말이라는 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물방울이 터지는 음이 들린다, 그 소음이 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폐부종의 증상들이 명확하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친구 수축력의 감소로 인한 쇼크, 신장성 쇼크라고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폐부종과 혈압 감소, 신장 수축력, 이 세 가지가 이제 동반되어 있으면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신장성 쇼크 같은 경우는 수축혈압 80mm의 지지 이하하면서 쇼크 임상 증상, 이건 이제 아웃풋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먹은 만큼 내뱉은 것이 이제 내가 먹은 만큼 그와 비례해서 인풋과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소변 감소증이라고 해서 내가 먹은 건 100m인데 뭐 20만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당연히 우리 몸에 혈액이 어느 곳에 저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폐부종이 4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신장성 쇼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혈액학적으로는 수축혈압 80ml의 지지 이하, 심박수 배수가 1.8리터 분당 제곱미터, 이게 좀 이제 퍼로 되어 있어. 제곱미터 퍼 미니트 퍼 1.8리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거 좀 퍼가 두 개 있어서 좀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 저도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그 다음에 폐우세가 세기야가 이 제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네요. 폐우세가 세기야. 이게 18mm의 지지 이상이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전신혈관장이 이거는 조금 오타 같은데요. 오타 같은데 여기 S가 아니라 E일 것 같아. E 다인세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초혈관장이 2100 다인세컨 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30분 이상 지속되면 신장성 쇼크로 진단한다라는 점. 그리고 뭐 구성 신경색으로 자신실 40% 이상이 자신실 기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신실 40% 이상 기능이라고 보면 안 되겠네요. 이 구성 신경색이니까 자신실 40% 이상 손실되거나 심시중의 청도근이라든지 흉후반, 유두근 파열 등의 하발증이 발생한 환자에게서도 이제 자주 발생한다는 점. 자, 일반적인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